사범학교를 졸업한 20살의 박정희는 문경 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군인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던 그는 교사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교사 생활을 한 사람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유증선 씨. 그는 박정희와 함께 한방에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속 깊은 얘기를 나눈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거기에 항상 얘가 나는 군인이 되겠다. 거의 자기가 목표였어요. 나는 군인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병마를 타고 그 사진 찍는 게 항상 걸려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는 말이야 군인을 행세를 하려고 칼을 말이야 가적 칼이죠. 가적 칼을 항상 몸에 이제 차고 있는 그런 사진을 더 찍었어요. 그래서 가장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조선 사람 출신 남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군인보다도 경찰서장이라고 그러면 더 높게 보고 대단한 무서운 존재로 봤는데 그 일본인 경찰서장이 남대장 앞에서 경례를 붙이고 뭔가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면단체에서 못 알아들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남대자가 말책줄을 가지고 일본 경찰서장 어깨를 후려치면서 이놈의 바보 새끼야 하면서 후려치는 걸 보고 조선인 군인이 일본인 경찰서장을 때렸던 이 사건에서 보듯 당시에는 군인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말기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는 일본 군인이 됨으로써 힘과 권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사범학교 시절 꼴찌를 맴돌던 그는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군이 환영합니다. 일본 행정당국에서 일본 경찰이 이것을 이용해서요. 구역에 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깃발 들고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가운데로 나타난 분이 일본 군복에다 긴 칼 차고 장교니까 또 장화 신습니다. 장화 신고 그냥 말을 안 탔다 뿐이지 그 모습이란 대단했고 모두 일본 깃발 들면서 일본 군가 부르면서 환영을 하고. 그러나 해방은 박정희에겐 오히려 시련이 됩니다. 고향에서 대대적 환영을 받았던 일본군 장교의 신분이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해방이 되자 밀짚 모자에다 다 떨어진 군복에다가 형편없는 일본군화 끈이 떨어져서 질질 끌리고 말하자면 일본 군대 거지 비슷하게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고향의 일가 친척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깃발 흔들면서 보냈던 그 찬란했던 그거와 대조할 때 너무나 초라했죠. 해방 이후에도 박정희는 군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1948년 남로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된 박정희는 전기 고문을 당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로당 조직의 군대 내의 조직에 이제 한 책임자로서 있었는데 별로 그 활동은 별로 안 했는데 조사 과정에 있어서 그런 모든 면을 갖다가 이제 솔직 결백하게 이제 진술을 하고 해서 숙군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1년여에 걸친 숙군 작업으로 60여 명의 젊은 장교들이 사익훈자로 분류돼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남로당 조직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데는 당시 상사였던 김정곤 씨의 구명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난 끝까지 그 사람은 공산주의 아니라고 오는 날까지 나는 믿고 있어요. 그때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이건 쉽게 제 말이 이해가 될 텐데
일종의 회색 시대입니다. 좌익이고 우익이고 혼돈 시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회색 분자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더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박정희. 당시 그는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진 뒤 유아여대에 다니던 한 여대생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녀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부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고난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부인까지 가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아주 고충이 대단할 거예요. 인생의 고비마다 술은 박정희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도 주저없이 막걸리잔을 기울였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즐겨 했습니다. 늘 엄격하고 긴장된 모습의 그도 술자리에서만큼은 달라졌습니다. 쉴 때까지 먹어요. 쉴 때까지 먹고 술 먹으면은 애교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은 사람은 와서 뭐 무차별 뽀뽀를 하고 뭐 야단치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은 어디로 없어졌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뒤에다가 뭘 감춰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그 계란꾸러미예요. 집으로 만든 계란꾸러미겠죠. 옛날 계란꾸러미. 그거 이렇게 감춰가지고 가지고 모조리 머리를 때려요. 그걸로 때려봤자 뭐. 20대의 청년 시절을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조선 경비대에서 보낸 박정희. 그는 평생을 무인으로 살고 싶어 했고 실제로 무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는 그의 통치 스타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직접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진두지휘를 하는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이기식 경제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릴 적 가난을 기억하는 그에게 경제개발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잇따라야 했습니다. 경제는 잘했는데 정치는 잘 못했다. 이게 가장 상식적인 평가이거든요. 근데 그거 학문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민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즉 압축적 성장 방식과 권위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상당한 우리가 저 학문적으로는 이걸 인과적이라고는 안 하고 이제 선택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필요악적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 괴뢰는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지정을 한다든지 명령을 했을 때는 그들의 지정에 의해서 움직일 그의 목소리 또한 단호하고 강단 있는 기세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6.25 전쟁 중에 당시 박정희 대령과 처음 만나 그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는 구상시인. 그는 박정희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던 모습을 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저희 혁명의 계략을 내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글쎄 짐작을 했다는 게 아마 내가 그 사람 47년부터 정부가 쓰면 쿠데타 하자고 자꾸 술 먹으면 이야기하던 사람이니까요. 쿠데타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아주 뿌리 깊습니다. 왜 즉흥적으로 나서서 쿠데타한 건 아닙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꽉 담은 입술, 흐트러짐이 없는 꼿꼿한 자세의 박정희는 분명 사람들에게 냉혹하고 무서운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무자비하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신념에 가득 찬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합니다. 이라고 해서 이런 특권은 절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던 해
박정희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그와 인연을 맺었던 조류학자 원병호 박사. 그가 기억하는 인간 박정희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좀 빗나가게 합니다. 그분이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강한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반면에 긴장도 많이 합니다. 그 군단에 가서 브리핑 할 때 보니까 상당히 그 예의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도 이렇게 샤프한 사람이 많다. 그렇게 그 긴장이 지나친 나머지 어떤 때는 좀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중 앞에서 좀처럼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박정희.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남 앞에 나서는 일을 꺼리고 부끄럼 잘 타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으신 거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그 무서운 얘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농담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자상하신 그 아주 이렇게 정스러운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아주 가까이에서 박 대통령을 겪었던 인사들도 한결같이 그의 세밀하고 꼼꼼한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그 경호관들 누구누구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그 성을 거의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군, 무슨 유군, 김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 경호관들은 더 이상 없죠. 흉흉하신 분 아니겠니? 목숨을 걸고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의 흉흉하신 분인데 그러면서도 아주 세밀한 청와대 청소부까지 챙기시는 그런 또 세밀함이 있거든요. 청소부까지? 그럼요. 네. 청소부들을 만나면 아침에 청소하다가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고 아들 또 얘기하고 그러면 학교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소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박 대통령의 차가운 인상과 대비를 이루었던 유경수 여사. 아직도 유 여사의 기품 있는 모습을 칭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974년 광복절 기념식. 이날의 사태에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의 인간적 기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범인은 곧 체포되었고 머리에 총탄을 맞은 유교사가 실려나갑니다. 십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잠시 후 대통령은 침착한 모습으로 다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광복 총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때 사실 대통령이 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거 기념식 중단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치 않죠. 대통령이 누가 총 한 번 쐈다고 하던 연설을 중단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나가실 때 보면은 유경수 여사께서 두고 간 핸드백과 고무신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깁니다. 유교사의 죽음은 이후 박 대통령의 행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고독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유경수 여사 시신이 있는 그 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 저기를 보시더니 그냥 쫙 끌어안는 거예요. 이 목을.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도에서. 그러니까 그 옆방에도 국문이 좀 놀래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시니까 그때 체면도 국가원수로서 싹 큰 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 통곡을 하시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0대) 전후를 아내 없이 지냈던 박 대통령이 심야에 혼자 청와대에서 구슬프게 통소를 불던 일화는 그의 고적함을 짐작케 합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딸을 잃은 장모의 생일을 챙기는 그에게서 한 집안의 자상한 어른을 연상케 합니다. 술 좀 드세요. 네? 누가 이렇게 노래한다더니 어떻게 되나? 할머니 좋아하신 거에 내가 요즘 하는 거 미치겠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자, 사회도 잘했고 아주 노래도 잘했고 사회를 쓰고 잘하는 할머니.
우리만 저기 할머니 아무것도 안 돼. 쿠데타를 일으킨 냉혹한 군인, 막걸리를 좋아하는 소탈한 사람, 인간 박정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뭐 천까지는 안 되지만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죠. 이게 눈물에 약한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느 면에서는 지독한 사람이라는 평도 듣죠. 그런가 하게 되면 아주 눈물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요. 이 같은 박정희의 인간적 특성은 그가 아주 가난한 한국의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주변에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그는 아주 평범한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시골에 쌓는 경북도 있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하고 박 대통령이랑 두 분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학교 갈 때. 그 밥을 언제든 弁当을 싸서 주고, 책보까지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그 산머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다 가서 안 보이기까지 그거 서서 보는 게라요. 바라보고 보는 게라. 그리고 올 때, 또 학교 갔다 올 때는 또 그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많이 컸어요. 젊은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집안 사람들을 돌본 일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좌익 활동 때문에 목숨을 잃은 형의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고스란히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현금을 손에 쥐는 건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근히 먹고는 산답니다. 농사지어서. 그러지만은 현금은 없대요. 그런데 자기 그 중신의 그 미망인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돈을 전부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동정했어요. 보릿고개는 흔히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조건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집권후 청와대로 도움을 호소하는 편지가 끊이지 않았는데 비서관이 한 가난한 집을 방문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랫목에 머리가 하얀 노파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쌀밥이, 하얀 쌀밥이 이게 수북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두운 방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파가 먹고 있던 밥이 아니고 아카시아 꽃이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 이튿날 대통령 네 분께 저녁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유문수 여사께서는 정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녁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다 피워보시는데, 어린 시절 뼈저리게 가난의 서름을 체험했던 박정희. 흔히 그 체험이 훗날 그가 경제개발을 제1의 통치목표로 삼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집념은 매우 강력했고 그 결과 아주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른바 박정희식 개발 모델로 칭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정당성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점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또 우리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산업화였다고 하는 건 아무도 부인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이해관계와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딱 부합된 것이 그 당시의 산업화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걸 박정희가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시대에도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인 시절 깨끗하기로 유명했던 박정희는 그러나 웬일인지 부하들의 비리 사실에는 매우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해도 그 상장이 좀 기업 줄 것 같은데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 사람 밑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또 상당히 관대하기보다는 부하를 그렇게 엄하게, 직속 부하를 부사령관 그거 안 합니다. 그 사람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 착하기도 하고, 겁이 나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재임 기간 개인적인 치부는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박 대통령. 그런 그가 부하들의 부정부패를 묵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장이 와서 어느 공무원이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좋다. 그러면은 유능하면서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오라 말이야.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깨끗함을 가지고 모든 부하들한테
강제시켜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박 대통령이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격동의 한 시대를 주도했던 박정희. 그러나 결국 부하의 손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